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AC 임상엽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나 되었음에도 지금과 당시의 남북관계는 그다지 큰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70년간 남과 북은 얼어붙고 평화로움이 반복되었습니다. 2018년 3차 정상회담으로 평화의 물꼬가 트이나 싶더니 2차 북미회담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해방부터 전쟁 발발 이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 사학과 김지율 교수님, 한국근현대사학회 이선민 회장님, 정치외교학과 문수진 교수님, 예비역대령 강석훈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설명을 들은 후에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문수진 교수님, 먼저 해방 당시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반도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제국이 식민지를 포기하면서 해방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국민들이 한반도가 독립한다며 자신들이 통치할 주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이들은 정부가 아니라 독립운동단체에 가까운 활동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방되어 스스로 통치되기 어렵다는 연합국의 판단에 8월 10일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이 군을 점령하고 다음날 그 기준을 38도선으로 한다고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갑자기 해방에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반도에 거대한 두 국가가 점령했던 거군요. 미국이 한반도 남부에 들어가서 뭘 했는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네, 1945년 9월 8일 미국은 조선 총독부와 한남도 이남 통치권 인계식을 서울에서 진행했습니다. 미군정의 한반도 이남 통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인계식으로 통치 주제만 변했을 뿐 일하는 사람은 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일했던 일본인이나 친일 교역자들이 미군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미국이 이러한 일을 벌인 이유는 일본인이 윤행해서가 아니라 해방된 한국인들이 무능하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온 사건이네요. 네, 그렇죠. 팽창한 일본 제국이 본토로 복귀하자 일본 국민들은 나에게도 마음 놓고 농사지을 땅이 생기겠다라는 기대를 품게 됐습니다. 친일 구역자들을 처벌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친일을 하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군정에서는 친일 구역자들이랑 일본인들을 계속 기용한 것입니다. 게다가 북쪽에서는 이미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으로 토지개혁하는 걸 본 이상 농민들은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북쪽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으로 토지개혁을 해서 월북을 했다는 이야기도 많았으니까요. 이쯤 되면 해방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겠네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미군정은 막해방에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를 안정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원조를 여러 형태로 주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한 것입니다. 신생국의 첨단 기술을 원조할 수는 없고 주로 소비재를 원조해서 눈앞에 닥친 식량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했어요. 한국 입장에서 당연히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일본 제국에게 해방되었다는 이유로 군대를 보내주고 원조를 주자 미국의 호감을 가지는 국민들이 점차 생겼을 것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었겠지만요. 미국이 꽤 많은 원조를 줬나 보네요. 근데 미국은 아무런 의도 없이 원조를 줬던 건가요? 아니요, 이 원조는 한국에게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듯한 이 원조를 받은 한국인들은 미국인에게 호감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를 배우고 자본주의 국가를 세운 겁니다. 미국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인 동시에 세계대전에 본토 피해를 입지 않은 아주 드문 국가죠. 압도적으로 기축된 자본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의 수혜를 입은 신생국에 원조를 주는 나라의 자본주의 분업체계에 편입되어 일종의 선진국의 부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게 독립했더니 미국이랑 소련이 한반도에 들어와 통치를 하려고 해서 당시 우리 국민들의 상심이 컸겠어요. 그런 민심을 원조 같은 형태로 달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네요. 네, 그런 거죠. 그래도 미국은 나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다양한 노력을 했네요. 이 원조라는 건 다르게 보면 소련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었던 겁니까? 당시 미국과 소련은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으로서 함께 싸운 동맹이었습니다. 그래서 45년에 전후 한반도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모스크바 3상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미용 중소의 최대 5년간 신탁 통치와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설치를 결의합니다. 그런데 임시정부 수립 문제보다 신탁 통치 문제가 더욱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이 갈리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소련의 팽창을 막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원하는 체제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급급했기 때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1차 미소 공의에서는 미소 간에 24번의 회의가 있었지만 임시정부에 참여할 세력에 대한 의견으로 결렬됩니다. 1차 미소 공의 결렬 직후 이승만 박사는 정읍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합니다. 이게 정읍 발언이군요. 그렇죠. 이승만 박사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오랜 미국 생활 덕분일 겁니다. 한반도에서 떨어져서 미소 양국 간의 관계를 보고 있던 이승만 박사는 해방 이후 남북의 통합이 힘들 거라고 판단했겠죠. 이러한 그의 기대에 부응하듯 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다소 싱겁게 결렬됩니다. 이에 미국 국무장관은 3상 회의의 가결안에 따라 미소 공동위원회에 임시정부를 세우려 노력했으나 그럴 수 없다며 조선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독립 문제는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된 문제 아니었나요? 그렇죠. 소련도 미국의 이 같은 행위가 미소 사이의 협정 위반이라며 반대합니다. 하지만 유엔은 미국의 결의안을 채택해 조선에 파견할 임시위원단의 설치와 신탁 통치를 거치지 않는 독립, 유해 감시 하에 남북 총선거를 결의합니다. 미국이 소련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겠다는 선언 같은 느낌이네요. 소련은 유엔과 미국이 자꾸 반대되는 의견을 밀어붙이니 결국 남북 총선거를 위해 한반도에 들어온 유엔 사람들을 막아버려요. 미국은 소련이 이렇게 나올 걸 알고 있었을 거고 유엔은 이에 발맞추어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하도록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남측만의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완전히 갈라진 거죠. 남북의 다른 정부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남북에 서로 다른 정부가 수립됐군요. 막 수립된 신생국으로서의 한국은 어려움이 없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수립되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정받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총선거를 통해 정부는 수립되었지만 국제적인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석대표 장면, 차석대표 장기영 등을 포함한 7명의 한국대표단으로 하여 제3차 유엔 총회에 파견했지만 당시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방청객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58개국 나라 대표들에게 일일이 접촉하여 한국의 정당성을 제시하며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2월 9일에 정식 대표 자격으로 정치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12일 투표로 대한민국 권위가 한반도에 미친다는 점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광복 후 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당시 유엔은 사실상 미국이 원하는 바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단체라는 시각도 있는데 형식상의 절차 혹은 예견된 바가 아니었나요? 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전후 처리 과정 중 하나로서 이는 연합군이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어떤 한 나라의 뜻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남한 정부를 부정했던 소련을 비롯한 공산진영 국가들은 고의적으로 한국 문제의 상정을 지연시키고 있었죠. 그렇군요. 신생국가의 외교관으로서 열강의 대표를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게 되게 어려웠겠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국제적 승인은 대한민국의 첫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6.25 전쟁 발발 이후 유엔군 파견이 결정이 날 수 있었던 것 중에는 이때 대한민국이 합법정부로 승인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특히 전쟁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으니까 당시의 군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당시 소훈정은 1948년 말 이전에 철군을 완료할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도 소련의 대미 공격의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군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며 철군을 주도하고 있었죠. 우리 국민들로 국토의 분단 상황이 미국과 소련의 남북한 분할 점령으로 야기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군의 철수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외국군이 철군하길 바라는 건 우리 국민뿐이 아니었던 거군요.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미군 철군에 순순히 응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한 정세를 감지한 이승만 대통령은 국내의 공산주의자들의 처벌과 평화 유지를 위해서 미 행정부에 가장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무기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한국 육군 항공대에는 훈련기밖에 없었고 육해군은 자기 방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장교를 지원받고 군수 물자를 지원받으니 이승만 대통령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미국에 어떤 군사 원조를 요구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탱크를 요구했는데 사락 지형이 많은 한국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모든 자유진영의 모든 국가들에게 무기와 군수물자를 공급하고 있는데 한국만이 무기 원조를 받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무기를 얻으려는 목적이 자기 방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 통일을 하는 데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사로 조병옥을 파견하기도 하고 미국에게 조건을 내걸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미군은 철군하고 말죠. 여러 이유를 들어서 미국에 군비 지원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군요. 미국이 비교적 경제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는 유엔에서는 한국의 국제적 승인에 힘을 보탰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군사적 지원에서는 조심성을 내비쳤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런 미국의 판단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을 유도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 부분에서 일부 학자들은 미국이 남침을 유도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거로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더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한 내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민들이 자유주의보다 공산주의를 지지하기도 했고 남로당이 그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진영이 확장되는 걸 막는 게 핵심적인 이익이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한 번도 마저 공산주의 진영으로 편입된다면 미국 본토의 서쪽 방어선은 일본이 유일할 테니까요. 때문에 한국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적다고 말하며 방위선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미국이 남침을 유도했다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애초에 한국이 에치슨 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북한은 오해를 어느 정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남침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에치슨 라인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가치가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군 철수도 이러한 평가에 기본적으로 근거했다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와닿는 주장이 아니라서 생길 수 있는 의견인 거죠. 그런데 몇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앞서 북군이 너무나 약했고 미국은 군사 원조를 잘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한국이 북침할 우려가 있어서 원조를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허구한 날 북진 통일을 외치는 이승만 대통령을 보고 있으며 한반도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해도 군사 원조는 다시 생각해 보겠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미군이 신속하게 개입했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는 게 일본에는 미군으로 구성된 GHQ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신속하게 개입한 스미스 부대는 북한에게 대패해 부대장이 포로가 되는 소문을 겪습니다. 남침을 유도했다기에는 그림이 좀 이상하죠. 미군 철수가 결정된 상황에서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필리핀 대통령 퀴리노와 함께 태평양 동맹을 추진한 것이 하나의 대응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우방국들의 도움 없이는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한미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미국은 남한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보았기 때문에 한국 방위에 개입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퀴리노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집단 안보 체제가 결성되는 것을 보고 아시아에도 태평양 조약기구를 결성하자고 제안합니다. 태평양 주위에 있는 국가들도 그런 기구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부족한 원조에 대해 자구책으로 퀴리노 대통령과 함께 태평양 동맹 결성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대로 진척이 어렵게 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양주 및 중남미 국가들에게 참여를 권유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태평양 동맹에 관심이 없었고 미국 또한 중국 백서를 발표하며 태평양 동맹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결국 태평양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던 건가요? 그게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전쟁을 준비하죠. 그런데 돈이 없으니 미국에게 군사 원조를 요구했던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의도를 보고 군사 원조를 하지 않았으니 전쟁에 대한 대비가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봐도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성과를 이루지 못했군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땠나요? 내부적으로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좌익 세력이 정부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좌익 세력을 탄압하면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좌익 세력은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 많이 들어보셨을 여순 사건, 4.3 사건을 일으키고 정부는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죠. 4.3 사건과 여순 사건은 어렵지 않게 들어본 사건들이네요. 좀 더 자세하게 들려주시겠어요? 1947년 3.1절 기념 행사에서 경찰서를 습격하려는 줄 알았던 도민에 대한 경찰의 오해로 발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 사이에 남로당 무장대 세력이 동참해서 좌익 세력이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로 확산됩니다. 당시 미군정은 이들을 매우 강경하게 탄압하죠. 이후 1948년 4월 3일 무장대와 토벌대의 교섭과 민생안정 등이 토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경찰과 행정당국이 합의를 파기하며 경찰들이 폭도를 가장해 민가를 방어하며 전투가 다시 시작되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1954년 9월까지 제주에서 충돌이 계속되며 도민들의 피해는 지속됐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4.3 사건이라 부릅니다. 죄 없는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여순 사건도 4.3 사건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여순 사건은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인 14연대 병사들이 동족 성산을 가져올 제주도 출병을 거부하면서 남로당원이었던 14연대 인사계의 시창조 상사의 선동으로 일어난 반란입니다. 여순 사건은 남로당의 단독 선거, 단독 정부 반대로 그 명분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선거구 2개에서 선거가 치러지지 못했던 거군요. 이렇게 여러 저항과 반란이 발생하던 시기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여순 사건은 지방 좌익 세력과 민중들이 가담하면서 이승만 정부를 뒤흔들 정도로 커졌습니다. 정부는 계엄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계엄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회가 아니라 국무회의가 이를 제정하고 의결했습니다. 국무위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헌법 위반이었고 국회 역시 이 사안을 정부에 추궁했지만 논의 단계에만 머물렀습니다. 사안이 논의 단계에서 머물렀던 이유가 있을까요? 여순 사건을 좌익 세력이 주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진압 필요성을 어느 정도 국회의원들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회 활동은 방공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반이승만 운동은 억누르고 약화하는 무기로 쓰였으니까요. 그렇군요. 계엄령 말고도 좌익 세력을 탄압한 법 또는 명령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국가보안법이 이 시기에 제정이 됩니다. 여순 사건은 국가보안법 제정이 되는데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1948년 9월 20일 정권 출범 직후인 대한민국의 국채보전을 명분으로 발의한 바 있던 내란행위 특별조치법이 있다가 여순 사건이 터지면서 시국수습 대책의 하나로 급물살을 타게 됐죠. 국가보안법이 좌익 세력을 탄압한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1조의 핵심은 좌익 세력의 결사, 집단을 구성하는 사상은 반정부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변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구실로 좌익의 집단 구성과 결사를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2조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공공적 목적을 표방한 정당 단체라도 대통령의 마음대로 해산시킬 수 있었죠. 3조의 문제는 이를 운용할 때 자의적이고 임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4조에 주목되는 점은 기타의 방법으로 자진 방조한 자입니다. 법조문에 규정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처벌하겠다는 의도였죠.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로 좌익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군요. 이때까지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마치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이 서로 대립한 채 따로 활동한 것처럼 보이네요. 같은 통일된 자주국가를 세운다는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통합된 정부를 세우자는 목소리는 없었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분단 직후 역사교육에서는 좌우합작 운동과 통일전선 활동이 거의 무시됐지만요. 사상의 좌우를 넘어서 하나의 세력을 이루었던 활동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러한 활동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남북협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반도의 단독정부 성립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이에 반대한 우익 세력의 대표였던 김구는 좌익 세력 김규식과 노선을 같이 하여 북쪽의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남북 요임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김일성, 김두봉은 이를 받아들여 이들과 함께 남북 조선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에서 외국 군대의 즉시 철수와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등의 내용을 합의합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요?
남한 단독 선거를 앞두고 미군정과 우익 청년 단체 및 기독교 단체들은 이들의 북행에 반대하는 반면 중도적 정당과 법조회 등은 이들의 남북 회담을 지지하였습니다. 또한 단독 정부 수립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총선을 파괴하려는 북한의 모략이라고 비난하였고 군정 당국 역시 남북 협상의 허구성을 선전했죠. 그럼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나요? 김구 김규식이 거부한 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50선거가 실행되어 버리고 북측이 2차 남북 협상을 해주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으나 이는 북측에서도 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을 위해 김구 김규식의 호응을 얻기 위함이었죠. 북한의 지도자들은 대중의 호응을 위해서 남북 협상에 임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에 김구 김규식은 남쪽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한다고 하여 북측에서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것은 민족 분열 행위라며 남북 협상의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단독 선거로 구성된 국회가 제정한 헌법 전문에는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김구는 이에 대해 현재 국회 형태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명백하게 말했죠. 단독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계속 활동이 이어졌나요? 네, 한국독립당과 민족자유연맹을 중심으로 통일독립운동자의 총역량 직결, 민족문제의 자주절 해결을 목적으로 통일독립촉진회를 결성하여 민족통일운동을 계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남북 두 분단국가의 해체와 남북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요구하던 중 1949년 6월 26일 김구가 암살되고 6.25 전쟁 때 김규식이 납북되면서 통일민족국가 수립운동은 시료를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군요. 이때 통일정부 수립 운동이 성공했다면 현재 분단의 아픔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참 안타깝네요. 여태까지 해방부터 전쟁 발발 이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한반도는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6.25 전쟁을 맞이합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보면 방청객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 시간으로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손 들어주신 방청객분 질문해 주시죠. 윤수진 교수님께서 토지개혁 문제로 민심을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겉으로는 반봉적 지주소작제가 해소되고 저장농 체제가 성립됐다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 유상매수, 유상분배원칙, 실시 시기의 고의적 지연 등 측면에서 저정농에게 이익을 주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토지개혁은 미군정이 토지 소유 단서를 농민에게 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작농에게 불리했던 개혁이군요.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군정의 토지개혁은 농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군요. 그래서 당시 농민들이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의 토지개혁을 실시한 북한 쪽으로 많이 넘어갔네요. 다음 분 질문해 주시죠. 앞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 부분만 부각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아일보에서 신탁통치 결정에 대해 왜곡된 보도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려주시겠어요?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신탁통치를 찬성했고 소련이 신탁통치를 반대했죠. 그러나 동아일보는 공식적인 결정문이 나오기 전에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고 오보를 했습니다. 당시 그 배후에 이승만 대통령을 필두로 한 한국민주당이 있었는데요. 당시 동아일보는 한국민주당의 기간지 역할을 했습니다. 친미 성향인 한국민주당과 친미 정권 수립을 원했던 미군정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동아일보가 회의 내용을 왜곡해 반탁 분위기를 선동했습니다. 이는 이후 단독정부 수립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동아일보와 이승만 대통령을 필두로 한 한국민주당이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동아일보는 한국민주당의 기관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친미 정권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길을 선택한 거네요. 다음 분 질문해 주시죠. 김지율 교수님께서 자익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탄압한 분야를 설명해 주셨는데 정부가 먼저 탄압한 분야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정부는 1948년 7월 17일 재헌헌법을 공포하는데 거기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1948년 9월 22일 다음 7개 기사 게재 금지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전부 언급하진 않고 중요한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금지 항목에는 대한민국의 국시국책을 위반하는 기사, 정부를 모략하는 기사, 공산당과 이북 괴뢰 정권을 인정 내지 비호하는 기사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좌익 성향의 언론과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항의 내용은 막연했고 자세한 기준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주관적 해석과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기준들은 미군정 시기 잠깐 시행됐던 신문지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봐야겠죠. 반공을 외친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좌익 세력들의 활동이 걱정돼서 재헌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선제적으로 그들을 탄압하는 데에 공을 들였군요. 다음 분 질문해 주시죠. 정부와 좌익 세력의 대립에서 제주 사상 사건과 여순 사건 외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반민특위가 있었습니다. 반민특위는 친일파를 처단하려고 만든 단체 아닌가요? 그게 왜 간접적인 이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정권의 정통성을 세워야 했는데 북측은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친일파 숙정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의 기반 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제강점기 시기 공무원을 그대로 등용하게 됩니다. 지지 기반이 부족해서 친일파를 다시 등용하게 되었다는 말은 북측처럼 친일파를 숙청하면 본인의 손으로 자신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통성을 반공으로 잡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국내 공산 세력은 탄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과 반민특위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반민특위라는 단체보다는 정확히는 반민특위가 활동할 당시에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와 대립한 상황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 있는 친일파들을 숙청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두둔하며 특위의 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표락지 사건과 같은 일을 벌여 반민특위로 활동하던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친일파 숙정은 좌우와 상관없는 염원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 기반을 흔드는 세력을 무자비하게 억제한 것 자체가 좌익 세력에 보내는 경고가 되었다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 자체가 공산 세력에게 간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문가 4분을 모시고 한반도의 아픈 역사 중 하나인 해방부터 전쟁 발발 이전까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미군정의 한반도 신탁 통치와 한국 정부의 초기 실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방송으로 당시 역사를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안 해도 돼요? 둘이 동시에 안 해도 돼요? 아니 괜찮아요. 같이 하실래요? 같이 합시다. 왜요? 됐어요 선배? 잠시만요. 됐어요? 됐어요? 누르시면 말씀해주세요. 뭐 이경준을 하는데 됐죠? 그럼 이제 오늘